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부가세법 수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교재로 보면 249페이지, 247페이지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항상, 세법을 볼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 목차를 꼭 보는 습관을 좀 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법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수업이 역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 기본법하고, 그죠? 또 뭐를 정리했냐면, 국세 징수법을 저희가 했습니다. 물론 이 국세 징수법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시험의 출제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도 제가 이제 국세기본법 처음 하면서 세법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세법에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공부하지 않고 세법을 공부한다. 사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학회에도 임원으로 좀 있고 한국법제연구원에도 자문위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외부 활동을 하면서 있지만 세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국세공무원 교육위원회 강의를 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제 세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당연히 이제 모든 세법은 국세기본법하고 징수법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총칙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이제 국세기본법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세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왜 알아야 되냐면 결국은 이제 세법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총칙법인 그치 국세기본법도 국세징수법하고 또 하나 이제 만들어진 게 커다란 얼개가 이겁니다. 뭐예요? 그죠? 개별세법이에요. 개별세법. 이때 이제 개별세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국세기본법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개별세법이라는 건 뭐다? 국세기본법과 관계해서 혹시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있다면 혹시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개별세법의 규정이 있다면 개별세법이 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걔를 뭐다? 혹시 개별세법 우선의 원칙이다. 또는 국세기본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개별세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의문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시 헌법에서 이야기하죠. 모든 국민은 납세물을 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9조에서는 역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세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개별세법이란 도대체 뭘까? 조세,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납세물을 지게 될 때 부가권을 가지고 있고 통상 신고 의무를 지는 쪽이 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납부 의무까지 안고 있는 게 국세징수법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세법은 도대체 뭐가 될까? 조세, 종목과 세율을 혹시 종목과 악시 또는 뭐를 정하는 거냐면 헌법에서는 세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을 뭐로 법률로 그죠? 법률로 정한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개별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가 될까요? 그죠? 이 개별세법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런 전체적인 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별세법은 이제 수많은 세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할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법인세법을 수업을 할 겁니다. 법인세법을 수업을 할 것이고 또 소득세법을 수업을 할 거예요. 그죠? 또 뭘 할 거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업을 할 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역시 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조세범 처벌법은 개별세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는 법이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세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개별세법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개별세법의 구조는 크게 세 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마다 부가가치세법도 혹시 법인세법도 소득세법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부가가치세법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는 보통 8문제 정도 나옵니다. 소득세법은 10문제 정도 나오고요. 법인세법은 뭐예요? 세무사 시험은 10문제, 회계사 시험은 14문제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개별세법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항상 개별세법도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정해야 될 겁니다. 걔를 총칙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정하는 게 뭐가 될까요? 과세 요건을 정하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과세 요건은 우리가 국세기본법에 설명을 드렸듯이 첫 번째 무엇을 과세 터로 삼을 것인가, 걔를 과세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누가 그지 조세 채무를 부담할 것인가, 납세 의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또는 수량을 골라보자. 그때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을 금액으로 파악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뭐 하는 것이다? 과세 표준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수량으로 파악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종량세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가세를 할 것인가 종량세를 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걸 과세 표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율 이것들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세법 부가세법도 그렇고 법인세법도 그렇고 소득세법도 상속증여세법도 총칙 하나, 또 과세요건 하나, 또 하나 이제 정해진 게 뭐가 될까요? 납세 절차에 대한 내용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를 가르칠 거냐면 통상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과세관청은 뭐 할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소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경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납부를 하지 않았대요. 이때는 국세 징수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 가셔야 한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한번 펼쳐본다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대상은 뭐가 될 것인가? 이미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죠? 법인세법에서 과세 대상은 뭐가 될 것인가, 또 납세무자는 누가 될 것인가, 소득세법에서 과세 대상은 뭐가 될 것인가, 또 상속증여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법에서 과세 대상은 무엇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쭉쭉쭉 펼칠 수 있어야 세법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부가세법은 직관적으로 말한다면 뭐가 됩니까?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부가가치라는 건 경제학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과세 대상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거야. 사업자가 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을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제 과세 대상이 뭐가 될까요? 재화의 수입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납세 의무자도 이렇게 뽑아가는 거예요. 재화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될까? 해당 과세액은 재화용 공가액의 합계액으로 따지는 것이고 세율은 10%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급가액에 뭐가 되는 것이고 합계액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다? 부가세는 과세액은 두 개로 쪼개게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에 대해서는 확정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것이고, 이 기분이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에 대해서는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때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과소신고했다면 경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뭘 하게 되는가? 징수 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 국세기본법을 안고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세법을 온전히 공부할 수 있다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인세법의 과세 대상은 뭐가 될까?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법인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납세무자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법인이 되는 겁니다. 쪼개는 것이죠. 이때 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잠깐만요. 그죠? 저희가 전화기를 켜놨어요.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이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장소가 어디에 있다면, 국내에 있다면 내국 법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법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각 사업용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 비과세 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차감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세율은
초과 다단계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어떻게 쪼개질 것인가? 소득은 어떻게 쪼개질 것인가? 그러면서 법인세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지? 접대비나 공부하고 접대비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 본질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과세표준은 다시 한번 각사무 소득금액에서 2월 결수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소득세법 뭐가 됩니까?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납세무자는 누가 될까요? 이 개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개인을 역시 이제 고민해야 되겠죠. 법인세법에서도 고민해야 될 내용이 뭐다? 과세에 있어서 대원칙은 어떻게 될까? 그때 이제 생겨난 개념이 원천지구 과세원칙과 거주유 과세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도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 개인을 다시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거주자와 혹시 또 비거주자로 쪼개서 이것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뭐가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뭐예요? 그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과 그지? 분류과세되는 소득 두 개로 쪼개겠죠. 그때 분류과세되는 소득에는 그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존재한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전체적인 얼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종합소득이라면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세율은 초과다단계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속세법에서는 혹시 과세 대상이 뭐가 될까? 상속세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유산 총액이 되는 것이다. 그치? 그리고 증여세법에서는 뭐가 되는 것이다. 증여세에서는 혹시 타인으로부터 그죠? 받은 그치? 무상으로 받은 그치? 그죠? 받은 그치? 재산의 가액이 뭐가 됩니까? 그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 상속세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 상속인이 되는 거지만 증여세 납세무자는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가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납세무자도 쪼개는 거예요.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그죠?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되니까 수증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각각 다르게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셔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뭐 하지 않았어요?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음 연도 3월 달에 역시 즉 정확히 말하면 법인의 경우에 사업연도가 뭐예요? 법률이나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고 신고한 사업연도로 정할 수도 있으니까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때는 결정, 그치? 과소신고했을 때는 경정, 납부하지 않았으면 징수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니까 다음 연도에 가서 5월 달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는 것이고 5월 30일이 신고 기한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법의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도 법인세법, 소득세법도 상속증여세법, 여러분 시험범위에 한정한 다음 그거는 세 개의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는 총칙, 두 번째는 과세 요건, 세 번째는 납세 절차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따질 때도 그죠? 저 세 개로 나눠져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가서 정비를 할 거예요. 부가가치세법도 과연 이 세 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3편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부가가치세법을 가서 이 부분을 목차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법의 목차는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자, 쭉 보시죠. 그죠? 첫 번째 뭐가 됩니까? 부가가치세법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등하는 거예요. 걔를 총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일치하죠.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세 대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의 과세 대상과 저희는 이제 부제로
번째로 하나를 더 넣어야 됩니다. 공급 시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다루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과세 예상에 대한 고민에서 얘네들을 과세 예상으로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는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 정리할 내용이 뭐 있다.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면세는 뭐가 됩니까? 부가세법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에 반해 영세율은 과세 대상이다. 납세무자도 된다. 과세 표준도 있다. 다만 세율 적용해서 빵의 세율이니까 영세율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뭐를 여러분하고 추가적으로 정리할 게 뭐다. 거래증수와 세금 계산서에 대해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1, 2, 3, 4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죠. 우리가 이제 과세 예상을 포착하더라도 우리가 부가세법은 뭐예요?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표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럼 과세 표준은 뭐가 될까? 재화 용역에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에 관한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된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항상 세관을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 과세가액, 관세, 개별 소비세, 농어촌 특별세는 합한 금액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거기에 이제 과세 표준이 얼마를 곱하면 10%의 세율을 곱하면 매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매출세액 계산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20년에 개정된 세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였어요? 대손세액 공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검토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때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 용역이 공급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해서 발생한 회수 불가능한 부가세액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이 대손세액 공제를 통해서 매출세액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검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볼 내용이 뭐가 있다? 매입세액과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하고 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덩어리를 잡아내잖아요. 그러면 2, 3, 4장의 내용이 뭐가 된다. 결국은 과세 대상과 구조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 뭐 나왔어. 그치? 과세 표준 나왔죠. 그리고 납세무자는 어디서 다루는 거냐면 총칙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총칙에서는 주로 다루는 내용이 용어의 정의, 그치? 또 부가세 이론적 기초에 대한 내용, 또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또 부가세에 있어서 과세 방식에 대한 내용이죠. 사업장별 과세 원칙, 예외적으로 뭐 사업자 단위 과세 원칙, 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하고 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뭐를 과세 표준 정리를 했고 세율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부가세 납세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할 내용이 뭐가 있다. 우리가 이제 부가세법은 뭐가 돼요, 그죠? 통상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가세 부담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전 연도 재화용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해서 이 간이과세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재는 총 몇 개의 장으로 이렇게 8개의 장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가세법은 공인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의 경우는 8문제, 또 우리 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뻔히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해당 사항마다 한 문제 정도씩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세 표준 쪽에도 한 문제, 매입세 쪽에도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오겠구나. 근데 우리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에서는 여기 한 2문제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부가세법의 납세 절차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어떤 제도가 존재하니까 부가세 환급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대리납부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확실히 제도 등 굉장히 많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방식의 부가세법 공부를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우리 세법은 시험법의적 측면에서 얘네들이 뭐 한다? 총칙법이 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칙법이고 기본이 되는 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지 세법을 전개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부가세법, 또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이러한 쭉쭉쭉 개별소비세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요? 개별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개별세법은 도대체 뭘까요? 과세 요건과 납세 절차를 정하고 있는 세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개별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별세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과세 예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이 납세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과세 토로 삼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착이 돼야 누구에게 납세물을 귀속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정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는 놔두고요, 나머지 부분을 지우면서 우리 부가세법 첫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법은 다른 세법하고 달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가세법은 이론적 기초예요. 그치? 이론적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부가세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맨날 세법 무슨 요약집이 1000페이지야? 기본서가 저희가 1000페이지가 안 되는데. 그지? 그런 책을 보고 자빠했으니 그게 세법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세법 때문에 공부 못하겠다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론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할 때 이제 재무관리 때문에 공부 못하겠다. 재무관리도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어요? 재무관리가 뭐라고, 그지? 1000몇 페이지 되는 책을 가지고 공부해. 그지? 작은 경제학인데, 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가세법은 특히나 뭐가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론적 기초입니다. 이론적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를 굉장히 논리적인 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더하기 빼기, 그지? 이런 것들이 항상 매칭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하고 이제 이 총칙을 한번 펼쳐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법 제1장에 가서, 그죠? 제1장에 가서 총칙 규정으로 한번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부가세에 있어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게 뭐다, 그지?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부가가치, 그지? 세법에 있어서 뭐다, 그지? 기본적이고, 그지? 공통적인 사항을, 공통적 사항을 파악하는 게 뭐다? 오케이? 총칙 규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뼈대가 돼야지 여러분이 세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부가세법 총칙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총칙에서 파악할 주제들은 한 4-5가지가 될 거예요. 우리가 말했습니다. 세법은, 그지? 우리 민법이나 상법처럼 어떤 법률 행위나 법률 관계를 창설하는 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조세에 대한 납세무, 그치? 또는 조세 종목과 세율을 정해서 과세 요건과 납세 절차를 포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법에 대한 논리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게 뭡니까? 용어입니다. 용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세법의 핵심, 자, 뭐를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정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치? 자, 뭐다? 정의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건 의의를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셔야 되면 부가세법의 논리 전개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완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용어 정의가 안 되면 사업자가 뭔지도 재화가 뭔지도 용어가 뭔지도 영역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저 용어 정의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론적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론적 기초에서는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가가치를 어떻게 포착을 할 것인가, 이 부가가치의 포착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죠? 총생산형, 소득형, 소비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가지고 쓸 것인가, 이게 부가가치 포착 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고민의 결과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과세표준과 학식. 과세표준과 학식,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론적 기초가 학식 개입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론적 기초로 자리 잡는 내용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부가세법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뭐가 될까? 항상 이 원리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에게서도 처음에 이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예요? 항상 매출이 먼저야, 매입이 먼저야? 매입이 먼저야.
그럼 부가세법에서도 매입이 먼저야, 매출이 먼저야? 매입이 먼저야. 그래서 뭐 한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건 항상 선이에요, 선. 오케이? 선 매입세 공제, 매입세 공제. 그치? 또 후 매출세액 발생, 후에 뭐 한다? 매출세액 발생한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요. 자,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파급, 그지? 파생하는, 그지? 또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서 파생되는 논리가 너무 많아요. 뭐 재화의 간주공급, 그지? 또 재고 매입세액과 재고 납부세액, 오케이? 그지? 또 하나 뭐 있어요? 그지? 등등등 수도 없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세법에서 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항상 뭐가 됩니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세표준에는 뭐예요? 누적 효과나 환수 효과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누적 효과가 들어갈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뭐 한다?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선 매입세액 공제, 후 매출세액 발생의 원리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악할 게 뭐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뭘 하게 돼요? 역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파악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지? 또 하나 이제 부가세 뭐예요? 과세 단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될까? 이 과세 단위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 대원칙은 뭐가 됩니까? 하나의 사업장마다 부가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항상 뭐 거래징수, 세금계산세, 수수, 또 신고, 납부, 혹시 얘네들을 어떻게 하는가?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별, 그치? 과세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죠?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고,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제도가, 주사업장 뭐가 총괄납부라는 제도가 작동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총칙에서 저희가 해야 될 내용은 저거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 뭐 항상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뭐다? 납세의무자, 사업자 등록, 과세 단위,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론적 기초에서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게 부가세법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어디 갈까요? 제1절로 가서 부가가치세법 총설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총설에서 정리할 것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간단하게 가시죠. 자, 부가세법 뭐다?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과세 대상으로, 그죠? 하는 국세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세요. 249페이지. 부가세법, 부가세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내야 되는 것이야.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 용어의 정의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가 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용어도 정의하지 않고 세법을 간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이제 용어로 나온 게 뭡니까? 재화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혹시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혹시 뭐가 돼?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이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완벽하게 정리할 게 뭐가 있다? 재화에 대해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될까? 용역에 대해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해서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사업자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개념을 알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재화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재산적 뭐가, 가치가 있는, 자, 뭐하고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도대체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말을 할 것 같은데 물건은 무엇일까, 또 권리는 무엇일까, 여기까지 파고 가면 되겠죠. 그죠? 물건은 뭐가 된다? 동산, 부동산 등,
부동산 등 유채물하고, 그죠? 유채물하고, 그죠? 두 번째 뭐가 될까요? 역시 관리할 수 있는 전기, 가스, 열 등 전기, 역시 가스, 역시 열 등, 그지? 뭐가 되는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그지? 자, 뭐가 됩니까? 자연력이 역시 재화가 되는 것이다. 이거를 가지고 역시 여러분이 정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는 뭐가 된다? 오케이? 특허권, 그죠? 또는 광업권, 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지? 광업권이라든가, 그지? 또는 특허권 등 뭐를 말한다, 그지? 각종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동산, 부동산 등 유체물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뭐라고 했나? 물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권리랑 광학권, 특허권 등 각종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용역이란, 자, 뭐가 될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영무나 영무라든가 그 밖의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영무라는 건 그럼 뭐가 될까요? 그죠? 여러분들 영어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지? 그리고 그 밖의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역시 용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용역 공급은 영무를 제공하거나 시설 및 기타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를 잡고 세법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사업자는 무엇이다? 자, 보세요.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 그지? 유무에도, 인스파이드 오브예요. 유무에도 불구하고, 그죠? 뭐가 됩니까? 사업상, 그지? 독립적으로, 그죠? 자, 뭐 하는 자예요? 이렇게, 재화 용역을, 그지? 자, 뭐 하는 자를 말한다? 공급하는 자를, 그지?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업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죠? 당연히 계속 반복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영리 목적성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이 영리 목적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앞에서 정의했으니까.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계속 반복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죠? 계속 반복성 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독립한 단위로서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독립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개념 요소로 영리 목적성은 뭐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 목적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목적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라는 자는 다시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 존재합니까? 간이과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자는 어떤 자가 될까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다. 직전 연도, 그죠? 자, 두 번째는 재화 용역에, 뭐가, 공급 대가가 얼마에, 4,800만 원에, 4,800만 원에 뭐 하는, 미다라는 뭐를 말한다. 오케이?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항상 간이과세의 기준은 어떻게 한다?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재화 용역의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를 말한 거예요. 공급 대가는 뭐다?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플러스, 뭐가 되는 것이다. 플러스 부가가치세는 앞으로 줄이겠습니다. VAT라고 10%입니다. 부가세를 합한 개념을 말한다. 그리고 절대 개인 사업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자는 뭐라고 얘기나? 일반 과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세 개의 개념을 여러분이 모두 안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그때 사업상이라는 말은 계속 반복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잡고 가야 됩니다. 독립성이라는 말은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막 계산만 하고 이랬습니다. 안타깝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부가세, 과세 방식에 대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총선에서 용어의 정의는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재화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전기세를 냅니다. 가스요금을 냅니다. 또는 열을 사용합니다. 그때도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가지고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료가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1만 원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 볼 때 뭐니까 이 전기는 세법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 이 전기도 뭐가 된다? 물건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것이다? 물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야 돼. 권리는 뭐가 된다? 광화권이나 특허권 등 각종 권리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꼭 저를 따라서 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부가세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위해서 제2절에 부가세 과세 방식으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제2절에서는 부가가치세 뭐에 대해서 과세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비를 할 거예요. 그럼 부가세 과세 방식에서 여러분이 포착할 건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부가가치 포착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번에 한번 가볼까요? 그죠? 부가세 과세 방법에서 저희가 정리할 주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가가치 포착 방법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다. 저희가 이제 세법학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세법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이런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정리합시다. 그럼 부가가치는 어떻게 포착을 할 것인가? 부가가치의 포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 부가가치를 포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가 존재할까요? 총생산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총생산형이 존재하고 두 번째 뭐가요? 소득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부가가치라는 건 경제학적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생산형, 또 소득형, 또 소비형 어디서 들어봤던 거죠? 우리가 이제 GDP를 포착하는 방법이에요. 문제가 되는 건 총생산형과 총소득형은 뭐예요? 그죠? 투자재에 대해서, 투자액에 대해서 뭘 안 해줘요?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게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다 보니까 투자가 저해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것 때문에 이론적으로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부가세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총생산형이나 소득형은 뭐하고 있어요?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명적 결함이 뭐라는가? 투자액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다 보니까 투자가 저해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총생산형이나 소득형은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그에 반해 소비형이라는 건 소비된 모든 것들은 사업자가 뭐 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투자액도 뭐가 되는 것이야? 투자액 자체도 그죠?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 매입세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투자액이 매입세 공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투자가 촉진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이 부가가치를 포착하는 방법으로는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이 부가가치는 경제학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것이야?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매출액을 가지고 매출액을 가지고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가 아니라 재화용액의 공급가액을 가지고 포착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매출액은 뭐가 되니까 재화 또는 용역액 공급가액이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포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를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돼. 두 번째 이제 이론적 기초입니다. 얘네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론적 기초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론적 기초하에
하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저희가 논제로 잡아야 될 건 뭐가 한다? 과세표준과 과세표준과, 그치? 자, 뭐에 대해서? 납부세액의 계산 방식에 대해서, 납부세액의 그치?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산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방식으로는 크게 방법론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가산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증금, 즉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뭐가 존재하냐면 공제법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공제법은 다시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전단계, 자, 거래액 자체를 공제하는 방법, 거래액 공제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진 않고요. 그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방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전단계 뭐가 존재한다? 세액공제법이라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거래액을 공제한다는 건 거래액 전부를 공제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뭐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나라는 이 가산법은 뭐예요? 채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역시 공제법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 공제법 중에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원리가 뭐라 그랬어? 선매입세액공제 후 매출세액 발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항상 미리 뭐 해주는 거예요? 이제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게 될 때, 자, 대원칙이 뭐예요? 세금 계산서에 있는 매입세액은 전부 먼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걔를 선매입세액 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는 것이야? 후 매출세액을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와서 이거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더해서 이렇게 매출세액을 발생시키는가. 그래서 무조건 이게 우선이고 두 번째 뭐 하는 것이야? 자,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매입세액 공제 후 매출세액 발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부가세 이론적 기초하에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를 채택하고 있을까?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법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거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 세무사 2차. 왜냐면 부가세법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야. 이 정도 여러분하고 정비를 좀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자, 어디 제3절까지 간다면 장점 단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예요? 역시 재화 용역의 공가액의 합계액, 즉 공가액 총액 자체를 부가세 과세 표준으로 포착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역시 자, 뭐 하는 것이다? 이미 정리를 했듯이 부가가치를 포착하는 방법으로는 뭐를 채택하고 있다?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뭐를?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역시 어떤 점에 장점이 있냐면 보세요. 이 매출액은 총액이에요. 오케이? 근데 선매입세액 공제를 통해서 뭘 해주는가? 누적 효과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정리해버린 거냐면 제3절에 우리나라의 자, 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에 대해서 과세 방식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된 내용이 어디냐면 257페이지 내용이에요. 쓸데없이 누적효과, 완수효과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257페이지 가서 여러분하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번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공인회계사 시험 2009년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됐죠? 제가 여기에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저희 세법개론의 기출문제들은 주옥 같은 문제들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문제 중에 너무너무 좋은 문제예요. 자, 첫 번째 가시죠. 부가세법상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자, 이때 매출세액은 뭐예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재화용액 공가액 합계액이 되는 것이야. 그럼 당해 단계에 창출한 것만 과세표
표준이 돼. 전 단계 창출항까지 다 과세 표준이 돼. 전 단계 창출항까지 다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많은가? 선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것이야. 뭘 위해서? 누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고 하셔야 돼. 자, 갑시다. 부가세법상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한 간접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인 재화용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단계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액을 말하나. 자, 해당 거래단계뿐만 아니라 전단계 창출한 부가가치까지 합한 금액이다. 당연히 합한 금액이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선매입세액 공제 후 매출세액 발생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안고 가시고 이론적 기초를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정리합시다. 부가세법은 부가가치를 직접 산출해서 과세하지 않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재화용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죠. 3번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액의 세율을 곱합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전단계 세액미환상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이야. 너무너무 좋은 문제예요. 오케이? 4번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전단계 세액은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하겠죠. 이거 오케이? 자, 4번 부가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이유는 뭐다? 누적 효과를 완화해서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 중복과세를 잠어하기 위한 것이다.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 되는가? 그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되는 것이야.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국경세 조정 방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안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와 국가 간에 재화용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 국경세를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자, 그때 이제 국경세 조정 방법으로는 원천지국과세 원칙과 거주지국과세 원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가세법에서는 원천지국과세 원칙, 거주지국과세 원칙을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산지국에서 과세할 것인가,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것인가,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국경세 조정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국경세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론적 방법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때 국경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자, 생산지국에서 과세를 해서 조정하는 방법,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하나 존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존재할까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생산지국 과세 원칙과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죠. 한국입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공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A라는 자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물건을 뭐 했어요? 미국으로 수출을 했다는 겁니다. 수출하는 경우에 자, 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자, 보세요. 여기서 과세할 것인가, 여기서 과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여기서 과세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과세하는 걸. 자,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살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수출을 하는 경우에 자, 어디서 과세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생산된 국가에서 과세하겠다. 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미국에서 자, 구입을 해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과세하겠다. 걔를 뭐라고 했나?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자, 이 A는 한국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재화에 대해서 자, 여기서 과세할 것인가, 여기서 과세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 부가세법의 기본적인 국경세 조정에 대한 원리가 될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하나 중에 어떤 걸 채택할 것인가? 전 세계 부가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전부 다 뭐합니까? 여기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과세하는 거예요? 여기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얘기한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우리 생산지국 과세 원칙과 소비지국 과세 원칙 중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뭐를 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뭐하고 있다는가?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 부가세법 우리가 목 찾아봤죠? 그죠? 자, 이렇게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뭐를 적용하는 것이야? 영세율을 적용해서 여기서 이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영세율을 적용해서 생산된 국가에서는 과세가 안 되도록 배려 조치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 생산된 국가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소비적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야. 그런 이유에서 수출 재화 등에 대해서는 뭐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도 용역 제공 계약수가 국외이기만 하면 무조건 해당 국가에서 역시 부가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국경세 조정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시 생산된 국가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오케이? 부가가치세를 어디에서 역시 물건이 생산된 국가에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에 반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란 무엇이다? 부가가치세를 자 어디에서는 생산된 국가에서는 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죠?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대부분 나라는 이거를 채택을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낸다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부가세 이론적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 보세요. 세 가지의 이론적 기초 중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어떠한 이론적 체계를 부가가치세법입니다. 부가세법은 어떠한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첫 번째 가도록 하시죠. 자, 부가가치를 포착하는 방법으로는 뭐를 채택하고 있다? 결론 내자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포착하는 방법으로는 뭐를?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자, 보세요. 그죠? 소비형을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은 뭐예요? 투자액에 대한 또 부가세도, 그죠? 자,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는 거. 그럼, 100억짜리 건설 기계 장비를 샀어. 그럼 부가세 상대방에 냈겠지. 얼마? 10억. 그거 매입세 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순투자액만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어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 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의 포착 방법으로는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유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방법으로는 계산 방식입니다. 이때는 가산법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답니다. 공제법 중에서도 전 단계 거래공제법은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뭐를 채택하고 있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상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해 주는 거예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논리적 귀결이 뭐예요? 항상 선매입세액 공제예요. 그죠?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그죠? 자, 뭐 한다는 것이야? 후에 역시 매출세액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시 매출세액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제5장 가게 되면, 6장 가게 되면 매입세액을 배울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상 매입세액을 1차로 다 공제해 주는 거야. 거기서 불공제 매입세액을 빼서 순매입세액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뭐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거기는 뭐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 채택하고 있고 선매입세액 공제, 후 매출세액 발생이다. 이렇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존재합니다. 자, 국경세 조정으로는 국경세 조정의 방식으로는 뭐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가? 영세율 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뭐 하는 것이다? 수출 재화 등에 대해서는 뭐 한다?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적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259페이지에 문제가 되는 게 용역의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부가세법은 역시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도 용역의 공급도 용역의 수입만 재화의 수입만 과세가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용역의 수입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재화의 수입과 용역의 수입 불용평이 생기는 것이야.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뭐를 대리납부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특례, 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본 내용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부가세법의 이론적 기초를 통해서 첫 번째, 부가세 포착 방법은 소비용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 계산 방법으로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국경세 조정 방식으로 뭐다? 소비주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거를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부가세법 공부를 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어디 갈 거냐면 쉬었다가 260쪽에 부가세 과세 요건에 대해서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할 거예요. 과세 요건 다시 한번 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다. 오케이? 이 네 개를 가져가셔야 돼. 이거를 정하고 있는 세법을 개별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개별세법 뭘 정하는 것이다? 과세요건과 납세를 잘 정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어디 조세 총론하고 연결되는가? 조세 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나눌 수 있는 것이야. 이런 방식의 공부가 돼야지 세법이 시대로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준비 작업들을 충분히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죠? 제가 오후에 수업을 해서 인사를 여러 번 하기는 좀 그렇고, 오늘은 이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절대 이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도출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공부들을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별세법 오리엔테이션 정도 하고요. 제가 이제 내일은 방문가게 수업이 있어서 못하고, 금요일 날 또 하고, 다음 주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해 가면 5월 중순이면 세법 개론 수업이 끝날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